이거 2017년에 그 192에 27에서 30번을 한번 볼게요. 눈. 자, 192쪽. 자, 1문단. 자,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는 상태에서 옆의 사물을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자, 눈의 항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힐끗 쳐다도 보고 차 안에서 책도 읽는데 그거 다 어떤 것 때문이냐면은 안구가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안구가 움직이기 때문인 거고. 자, 왜냐하면 몸이나 머리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동자만을 움직여 일정 범위 내 사물을 바라보거나 근데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고정되는 사물을 계속 바라볼 때 안구가 움직여야만 물체 이미지가 망막의 중심 모목에 안정되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는 안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선명하게 볼 수 없다. 자, 그 뒤에 이유는 눈동자만 움직여 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흔들리는, 거기 어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되는 사물을 바라볼 때도 안구가 움직여야지 망막의 중심 모목이 안정되게 머물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뒤에는 움직이지 않으면 선명하게 사물을 볼 수 없는 이유가 나온 거야. 자, 이때 안구의 움직임을 안구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1문단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안구운동이야. 안구운동. 그럼 이제 줄을 한번 더 치고 싶다 그러면은 안구운동이 어떤 거냐? 바로 위에. 안구운동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물체 이미지가 망막의 중심 모목에 안정되게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야. 자, 이 문단은 안구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돌림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그랬지? 그러면은 이 문단에서 첫 번째 나온 거는 눈돌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에요. 눈돌림 근육의 수축과 이완. 앞으로 전개될 말이 자, 이 눈돌림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되는 거야. 자, 그림에서처럼 머리를 똑바로 하고 정면을 주시하는 경우 눈돌림 근육 6개가 자, 거기에 6개 그림 써있지. 뭐, 위비근, 아래비근, 안쪽 고등근, 위고등근, 아래 고등근, 가쪽 고등근, 이렇게. 자, 한 개의 안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러니까, 똑바로 하고 있으면 얘네들이 다 같은 힘이야. 그러니까 힘의 평형이 일어나니까 가만히 멈춰 있겠지. 자, 그런데 머리나 몸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만 위로 치켜뜨게 되면, 자, 그건 이제 하나의 경우지. 자, 눈만 위로 치켰다. 자, 그럼 위곳 근육이 수축되고 눈이 위로 가잖아. 그러니까 근육이 어떻게 돼? 쪼그라들겠지. 이게 수축된다는 게 쪼그라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면은 위쪽이 쪼그라들겠지. 여기는 이렇게 늘어나고. 그냥 일반적인 원리야, 그거는. 그래서 위곳 근육이 위고등근이 수축이 돼. 그래서 수축된다는 얘기는 짧아진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수축된 정도만큼 아래 고등근이 이완된다. 자, 이렇게 위 고등근은 수축이 되고, 아래 고등근은 이완이 되고, 좀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길이가 줄고, 얘는 길이가 늘어나고,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한 머리나 몸에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눈을 흘겨볼 때, 옆으로 째려봐. 이번에는 한쪽으로 흘겨볼 텐데 자, 이거 그러면은 이제 눈이 또 이렇게 있잖아. 근육이 만약 이쪽을 쳐다봤어. 그럼 이쪽이 짧아지겠지. 내가 오른쪽으로 본다고 하면 오른쪽 근육은 수축이 되는 거고 이 안쪽에 있는 애는 여기 가쪽이잖아. 가쪽 근육은 짧아지고 안쪽 근육은 늘어나겠지. 자, 그렇게 돼. 그래서 흘기는 방향과 같은 쪽에 가쪽 고등근이 수축되고, 자, 그러면은, 흘기는 쪽에 가쪽 고등근이 수축. 그럼 이제 또 어떻게 되냐? 안쪽 고등근은 이완. 이렇게 돼. 자, 이게 일반적인 원리인 건데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서 이 근육이 짧아지는 거고 여기는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짧아질 때는 수축이고 늘어날 때는 이완이고 이렇게 돼. 3문단 한편 몸이나 머리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자, 머리나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안구가 움직이는데 이를 전정한 반사라고 한다. 3문단에서는 첫 번째 나온 말이 전정한 반사야.
자, 그럼 전정한 반사는 어떤 거냐면 머리나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안구가 움직이는 거래.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잖아? 눈동자 가만히 놔두고? 그러면 눈동자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고개 돌면 가만히 냅두면 얘가 이렇게 쓱 돌아가거든, 이렇게? 자, 그래서 걔를 전정한 반사라고 한대. 그래서 머리나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 방향인 거. 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 자, 예를 들어 정면에 거울이 있다고 하자. 거울에 비친 얼굴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위로 살짝 들어도 자, 고개를 이렇게 들면 눈동자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치? 눈동자 아래로 내려가. 자, 그러면 아래쪽이 근육이 수축하겠지? 자, 거기 보면 고개를 든 각도만큼 안구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전정한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이 경우에도 눈 돌린 근육의 수축 강에는 발생하는데 고개를 위로 들면 전정한 반사의 두 눈의 안구 아래 고등근이 수축되고, 이번에는 여기는 이제 눈만 돌리는 경우고, 여기는 이제 몸이나 머리를 돌리는 경우거든. 자, 예를 들어 머리를 들었어. 머리를 고개를 위로 드는구나. 자, 이 똑같이 써야지. 자, 고개를 위로 들었어. 그럼 눈이 아래로 가. 눈은 아래로. 이렇게 보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잖아. 같이 안 따라가고. 움직임이 특별히 없으면. 자, 그래서 그럴 때는 아래 고등근이 자, 수축이 돼. 그러니까 눈동자가 가는 방향의 근육이 수축되는 거야. 그 반대 방향은 늘어나는 거고. 자, 수축된 만큼 위 고등근이 이완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위 고등근은 이완이 되고. 그럼 고개를 반대로 내리면은 눈동자 위로 가거든? 안구가 위로 가잖아. 그럼 위쪽 고등근이 수축이 되고 아래쪽 고등근은 이완이 되겠지? 자, 거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자, 옆으로 돌려.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 반대 방향으로 간다 그랬지?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눈동자는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가잖아, 눈동자가. 이렇게 가. 반대 방향이 되니까. 이쪽으로 되면 이쪽으로 가. 눈동자 일로 가. 그러면은 눈동자가 이 눈을 기준으로 가운데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럼 가운데 쪽의 근육이 짧아지겠지? 그럼 걔가 이제 수축. 이렇게 돼. 그래서 거기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고개를 옆으로 돌렸어. 자, 고개를 옆으로. 자, 이거를 돌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에 안쪽 고등근이 수축돼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눈의 안쪽 근육, 안쪽 고등근. 만약에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눈의 안쪽 고등근. 이쪽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돌리는 방향하고 자, 같은 방향 눈의 안쪽 고등근이 수축이 돼. 자, 거기 줄 치면 되지.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밑에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의 눈은 안쪽 고등근에 수축되고 반대쪽은 가쪽 고등근이 수축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2문단하고 3문단은 눈동자만 돌렸을 때 눈동자가 가는 방향 쪽이 아무튼 이거는 이래나 저래나 어떤 거냐면 눈동자가 가는 방향 쪽에 근육이 수축된다. 야. 반대 방향은 이완되고 눈을 위로 찍게 되면 위쪽 고등근이 수축되는 거고 뭐 이렇게 돼. 자, 4문단. 그렇다면 전정한 반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이제 앞으로 전개될 말은 어떤 거냐면은 전정한 반사의 과정이야. 전정한 반사 과정이 되는데, 자, 먼저 우리 몸의 전정기관에서 머리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머리나 전정기관에서 자, 머리나 몸의 움직임을 감지해. 자, 그러라고. 우리 몸이나 머리가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이나 지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을 움직이면, 자, 이게 수직이나 수평이라 그러면은 귀 속의 둥근 주머니는 수직 방향, 타원 주머니는 수평 방향 움직임을 감지한다라고 해서,
자, 요게 두 번째는 이제 귀거든, 귀. 자, 귀 속에서 두 가지가 돼. 첫 번째는 저기 타원, 그 위에 둥근 주머니는 수직 방향. 주머니도 달라. 둥근 주머니는 수직 방향을 감지하고 위아래로. 자, 두 번째는 타원 주머니는 자, 수평 방향을 자, 수평 방향을 감지하고 192야, 시연아. 또한 귀 속 수평 반고리관은 머리를 가로저을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 그러니까 고개 절레절레 할 때. 이제 세 번째 거지. 자, 거기에 수평 반고리관. 자, 이거는 회전 운동. 고개 저을 때. 이렇게 저을 때. 자, 그 다음에 전방고리관과 후방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 자, 회전 운동, 여기는 고개를 저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있는, 자, 전방고리관, 후방고리관. 전후방고리관이면, 자, 이거는 고개를 끄덕일 때 회전 운동이야. 얘도 똑같이 회전 운동인데, 이거는 끄덕일 때. 자, 그 다음에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전정기관에서, 자, 움직임을 감지하거든? 자, 움직임을 감지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야. 신호. 자, 신호를 보내는데, 신호가 생성되는데, 자, 생성된 신호는 눈 돌림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전달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신호가 어디에 전달되냐? 신경에 전달된대. 신경에 전달. 자, 이게 28번에 과정이 나와. 그러면은 A가 뭐냐면 전정기관에서 뭐해? 이 밑에 써야 돼. 움직임 감지. 이걸 써놔야 돼. 그 다음에 신경까지 가지. 뭐가 신경에 가? 신호가 신경까지 가지. 자, 그리고 신경이 뭐해? 눈 돌림 근육을 지배하지. 그래서 신경은 눈 돌림 근육을 지배해. 자, 그림에서 위비끈은 도르래 신경, 그 다음에 가쪽 고등근은 갓돌림 신경, 나머지 근육은 눈 돌림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해서 이 신경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 거기에 있는 눈 돌림 근육을 지배를 해. 자, 근데 종류가 나오지. 자, 첫 번째는, 위비끈은 도르래 신경. 위비끈은 도르래 신경을 지배하고. 자, 두 번째는, 자, 가쪽 고등근은, 자, 가쪽이니까 눈 바깥쪽. 자, 가쪽 고등근은 갓돌림 신경. 요거를. 나머지 근육은 눈돌림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요거 두 개 말고 나머지는 눈돌림 신경이래. 자, 이거 조금 자세하게 써놓은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 B에서 C로 가는데 B가 C를 지배하는 거야. 자, 억제 신호는 눈돌림 근육을 이완하게 만들면 안구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억제 신호가 있는데, 자, 신호를 얘기를 하지. 자, 그 마지막에는 흥분 신호는 신경을 통해 눈 돌림 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고, 자, 이제 이 신경이 전달돼.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신호 중에 그 흥분 신호하고, 자, 그 다음에 억제 신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흥분 신호는 눈 돌림 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억제 신호는 눈 돌림 근육을 이완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뭐가 되냐? 여섯 번째, 안구가 움직이게 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과정이야. 문제가 막 아주 어렵거나 이러진 않아. 그냥 좀 풀기 귀찮게 생겼지. 27번은 윗근에는 일치하지 않는 것. 전정한 반사는 안구 운동 중 하나이다. 어디 나와? 3문단의 세 번째 줄에 나오지? 머리나 몸이 움직일 때. 자, 여기 전정한 반사 여기잖아.
머리가 몸이 움직일 때 이 안구의 방향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의 한쪽 눈은 6개의 돌림 근육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이 문단의 세 번째 줄. 눈 돌림 근육 6개가 한 개의 안구 이렇게 나오지? 3번 사람이 움직이며 고정된 사물을 바라볼 때 전정한 반사가 나타난다. 사람이 움직이며야? 사람이 움직이며. 자, 고정된 사물을 바라볼 때 이게 왜 그래? 고개가 돌아가는 거고 몸이 돌아가는 거거든? 눈동자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3번도 맞는 말. 4번은 타원 주머니는 수평 방향. 타원 주머니를 찾아야 돼. 타원 주머니는 수평 방향 있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5번은 수평 반고리관과 전반고리관이 감지하는 머리 운동 방향은 동일하다. 그랬는데 수평 반고리관 같은 경우는 회전 운동 고개 저을 때. 그 다음에 전반고리관 어때? 고개를 끄덕일 때. 하나는 수평 회전이고 하나는 수직 회전이지. 그래서 27은 5번이 틀렸어. 자, 28번. A단계 전정기관에서 흥분신호가 생성된다면 C단계에서 자 여기 전정기관에서 신호를 보내지. 어떤 신호를 보내? 흥분신호나 억제신호를 보내거든. 자 근데 C단계 눈 돌림 근육에서 일부가 수축되겠고 여기 흥분신호 줄치고 수축줄 쳐야 돼. 그럼 흥분신호 수축이지. 맞고 3번 몸이나 머리가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 수직 방향 줄 쳐야 돼. A단계에서 신호를 받아 발생시키는 전정기관은 여기 둥근 주머니 줄 쳐야 돼. 수직 방향 둥근 주머니. 수직 방향 둥근 주머니 여기 있지? 자, 그 다음에 3번 머리를 위아래로 끄덕이. 끄덕이는 건 뭐야? 회전 운동이야. 여기 머리를 끄덕이지? 그럼 전후 반고리관이거든? A단계에서 흥분 신호와 억제 신호가 생성되어 B단계의 신호에 신경이 전달되겠군. 그렇지. 흥분 신호, 억제 신호가 생성되지. 왜 끄덕이잖아. 끄덕인다는 얘기는 뭐야? 누군가는 이완되고 누군가는 수축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흥분 신호, 억제 신호가 같이 나가겠지? 자, 4번은 머리를 아래로 숙이면 머리를 아래로 숙였어. 그럼 눈동자 어디로 가? 위로 가지. 그럼 위고등 근육이 수축하겠지? 그래서 4번이 틀렸어. 4번. 여기서 이거 4번은 틀렸어. 위고등근. 왜? 고개를 숙이면 눈동자 위로 가거든? 그럼 이제 위쪽에 있는 그 근육이 수축이 되는 거야. 눈동자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수축된다 그랬지? 자, 그래서 4번이 답. 자, C단계에서 위비근이 작용하여 D단계 안구 운동이 발생했다면 이건 위비근에 줄쳐야 돼. 그 다음에 어디 줄쳐야 돼? 도르래 신경. 위비근은 도르래 신경 이거지? 위비근은 도르래 신경.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29번. 자, 거기 다 읽을 필요는 없고, 네 번째 줄에 아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세 번째 줄. 머리가 화살표 가리키는 수평 방향으로 약간 회전했어. 머리가 어디로 돈 거야? 오른쪽으로 돌았지. 그럼 눈동자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지. 그러면은 가운데 쪽으로 가는 거잖아, 눈이. 그러니까 오른쪽 눈에서 누가 수축해? 눈동자가 가운데 쪽으로 가니까 안쪽 고등근이 되겠지? 안쪽 고등근? 왜? 눈동자가 안쪽으로 가거든. 고개를 오른쪽으로 들면 눈동자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가운데 쪽으로 가는 거야, 오른쪽 눈이. 거기 오른쪽 눈이니까. 그럼 안쪽 고등근이 수축을 해. 자, 안쪽 고등근이 3, 4번. 그 다음에 반대쪽이면 안쪽에 반대는 가쪽 고등근이지? 걔는 이제 미완을 해. 그래서 3, 4 그대로 가고. 왼쪽 눈은 어때? 왼쪽 눈은 어디로 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 이건 왼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여기 3월 있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얘 이쪽 눈은 가운데 쪽, 오른쪽은 가운데 쪽으로 가고 어차피 왼쪽으로 가야 되거든? 눈동자가 다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럼 왼쪽은 어떤 쪽으로 가? 바깥쪽으로 가지. 왼쪽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수축해? 왼쪽 눈은 가쪽 고등근이 수축을 하겠지? 눈동자가 전부 다 왼쪽으로 간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오른쪽 눈은 가운데 쪽으로 가니까 안쪽 고등눈이 수축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 눈은 바깥쪽으로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니 왼쪽이면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가쪽 고등근이 수축하고 이렇게 돼. 그래서 29의 답은 3번. 32번 문제. 수의 비밀에서 역설은 역설이 나와요. 역설. 자, 수의 비밀에서 역설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저 대상의 부재 인식을 주고 그 다음에 이를 여기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줄치면 돼. 193 바로 옆에 있어.
자,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없다는 거를 인식은 해. 근데 없다고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자, 이러한 부인을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견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며 드러난다. 그러면 이렇게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 어떻게 드러내냐? 네 번째 줄에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자, 일상적 행위를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를 환기시키는 거야.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단 저기 행위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 줄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없다고 인식은 하지만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내적 갈등이 크겠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상적인 행위를 반복해. 그리고 걔를 종결을 안 시키고 있어. 근데 그런 일상적인 행위를 하면서 자기 정화가 된대. 자, 그런 현실 도피라기보단 자,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 발현. 거기 줄쳐야 돼.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 자,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일단 보기에 해당하는 말부터 있나 없나를 골라내야 돼. 자, 거기 1번 보면은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거기서 끊어야 돼.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 거기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 걔하고 관련된 게 어떤 거냐면 네 번째 줄에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종결짓지 않는 거. 여기에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번은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애는 자, 끊고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 거기 줄쳐야 돼.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지. 이 말도 있지. 3번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는 화제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인데 자,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 그 말도 있긴 있지. 자, 4번은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해서 술을 놓는 과정을 통해 화제의 자기정화. 여기 자기정화 줄쳐야 돼. 그 말도 있고 5번 짓고 싶어서 다 짓는 것입니다. 에는 짓지 않는 것입니다. 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이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 이거 뭐야? 인정하지 않는 거지. 환기가 떠오르다 이런 뜻이거든. 떠오르다. 근데 이미 없다라는 게 떠오르는 상황을 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고 계속 밀어내는 거. 그래서 32는 보기에 있는 말이 다 나와. 이런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 이제 선택 앞에 있는 본문하고 보기의 연결 관계를 좀 찾아야 돼. 자, 가를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시미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습니다. 옷 지었대. 시미도 지었고 도포도 지었고 자리옷도 지고 이거 열거야. 내가 다 지었어. 근데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완성을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 그러니까 이걸 안 했다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32번에 보기하고 연결하면 어떤 거야? 종결짓지 않은 거지. 자, 그대로 연결하면 자, 1년 같은 경우는 일상적 행위가 있어. 바느질인가 봐. 옷 만들기. 자, 요거를 좀 종결짓지 않은 거야. 자, 작은 주머니를 짓지 않았대. 자, 여기는 일상적 행위라는 거는 뭐 옷 만들기라고 해도 되고 옷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따라다니는 바느질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근데 거기 이제 수 놓는다, 이렇게 수 놓는다라는 말이 있지. 자, 그 주머니에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버려둔 게 아니라 내가 계속 잡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일상적 행위야.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두 번째 행은 첫 번째 행의 이유야. 내가 계속 짓고 있어. 계속 짓고 있는데 완성을 시키지 않는 거야. 자, 요 주머니, 작은 주머니를 짓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거는 자, 내가 계속 짓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한 거야. 자, 요런 거고. 자,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야.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밀이 뭐야?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이유는 나밖에 모른대. 그래서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가 있는데 자, 이미 부재했으니까 아프고 쓰리겠지. 내 주머니에 수를 놓으면 행위야. 나의 마음은 수놓은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고 내 마음이 그 바늘 같이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를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가 있어.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이때 뭐 하냐? 내가 수를 놓아.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현서봐.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된대.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 맑은 노래가 된대. 맑은 노래. 마음이 아프고 쓰렸어. 근데 그게 술을 놓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이 이 맑은 노래가 돼. 이건 어떤 거냐? 자기의 감정을 정화하는 행위야. 감정 정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는 이 감정의 정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짓다가 그만두기를 반복한 이유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유. 그 이유의 첫 번째가 감정 정화야. 감정 정화.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어떤 거냐면, 두 번째 이유는 넣을 만한 보물이 없다. 자, 여기 없기 때문에 이 짓다가 그만두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자,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짓고 싶은데 짓지 않는데, 이게 이제 역설이겠지. 그러면 이제,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다라는데, 내가 옷을, 아마 이런 게 있는 거야. 내가 옷을 다 만들면 이미 올 거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데, 그것도 다른 측면에는 내가 옷을 다 만들었는데 이미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건 우려도 있는 거야. 그래서 이미 오기 전까지는 내가 뭘 해야 되냐면, 아프고 쓰린 마음을 계속 해결을 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바느질이 필요해. 그래서 다 못 지어. 또 하나는 이 옷을 입을 만한, 어울릴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게 아직 나타나지 않는 거야. 넣을 만한 보물이 없다라는 거는. 그래서 다 만들지 못하는 거야. 그럼 3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 여기 일상적 행위 오랫동안 지속되면 괜찮지. 손때 묻었으면 짓다가 그만두고 한 거잖아. 이번에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자,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짓다가 놓아주지? 왜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거거든. 다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 임이 없으면 어떡해. 다 만들었는데. 그럼 영원히 임이 없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하고 싶은 거야. 자, 3번.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애는 화제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인데,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는 게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거든. 그러면은 일상적 행위는 수놓는 행위지. 수놓는 행위가 화제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인 거고, 그게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바느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바느질을 하는 거고, 이 바느질을 하는 행위가 주체의 선택과 극복 의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32는 3번. 그 연결 관계가 틀린 말이야. 자, 4번은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해서 술을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 여기 자기 정화. 왜 자기 정화냐? 마음이 아프고 쓰릴 때 맑은 노래가 나타나거든. 그래서 5번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거지. 이거 뭐랑 똑같냐? 2번하고 똑같은 말이야. 짓다가 놓아두고 한 것은 이미 없다라는 거를 부인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도 똑같이 안 짓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임의부재가 환기된 상황 지연. 그러니까 임의부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32에 2번하고 5번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는 말. 그래서 답은 3번. 자, 31번을 보면 명암의 대비인데 어두움과 밝음이 왔다 갔다 하게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안 나오지, 그런 거? 2번에 수미상관은 처음하고 마지막이 비슷해야 되거든? 하나도 안 비슷하지? 틀렸고. 그럼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는데, 그럼 자연물의 인격 부여하고 대화의 상대 두 개를 물어본 거거든? 그럼 말이 왔다 갔다 해야 돼. 근데 왔다 갔다 하지 않지? 그래서 틀렸고.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 이미지로. 마음에 정화되는 걸 뭘로 나타내는 거야? 바느질로 나타냈지. 그래서 4번은 맞는 말. 5번은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했다 그랬는데, 이 근경 같은 경우는 부분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원경이라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를 보게 되는 거야. 전체. 그럼 부분 갔다 전체 갔다 부분 갔다 전체 갔다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도 아니지. 31번은 가 읽으면 답 나오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나는 그냥 한번 심심한다고 생각, 그냥 좋은 시야 읽어볼게, 그냥. 좋은 시라서. 자,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뭐, 봄 정도 되겠지? 그리운 갓은 가만히 열어 한 그릇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중요한 말이 뭐야? 그리운 갓은 가만히 열어. 그래서 A에서는 내가 지금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A. 자, 그리운 가슴. 이거를 이제 뭐라 그랬냐면 찔레라고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찔레라는 건 결국 어떤 거냐? 화자의
그리운 마음을 상징하는 말이야. 그럼 33번에 못 풀겠구나. 자, 다 읽고 풀어볼게.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가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사랑하던 사람인데 조금만 더 다가갔으면 꽃이 되었을 이름이래. 이 얘기는 뭐냐? 꽃이 되지 않았다거든? 그럼 내가 사랑하다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그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그래서 자, 이연은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가서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이니까 자, 이거는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얘기겠지. 이루지 못한 그 사랑. 그런 의미야.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이걸 또 뭐라고 해? 이것도 찔레꽃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루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운 마음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둘 다 이 찔레라는 표현을 한 거야. 연결이 돼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립고. 그래서 이루지 못한 사랑 찔레. 그 다음에 나의 그리운 마음 찔레. 이렇게.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털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털고 싶다. 그래서 3년에서 뭘 하고 싶냐? 추억을 털고 싶대. 추억을 털고 싶음. 요게 이제 비야. 자, 이루지 못한 사랑이 찔레로 피워놓고 나는 뭐 하고 싶냐?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대. 이게 추억을 턴다라는 얘기는 털어내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추억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리워하고 싶다 이런 의미가 돼. 연결을 해보면. 자, 사연. 자,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게 웃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어떤 이건 과거의 기억이지. 과거 이 사랑하던 시절의 아픔이야. 자, 사랑하던 시절의 아픔이고, 자, 그 다음에 아픔이 출렁거려 늘 말을 이어갔다. 자, 5연에서는 자, 사랑하던 시절의 아픔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냐? 말을 잃었대. 그럼 요거 두 개는, 요 C는 결국 어떤 거냐? 과거 사랑하던 시절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 사랑하던 시절의 아픔. 그 다음에 6연은 오늘은 그 아픔조차 예쁘고 뾰족한 가시로 꽃 속에 달고, 자, 이 아픔을 뭐로 달 거냐? 가시로 달고. 자, 7년. 슬퍼하지 말고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무성한 사랑으로 서고 싶다. 그래서 아픔을 가시로 삼고, 자, 슬퍼하지 않고, 자, 무성한 사랑으로 서 있고 싶대.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결국은 이거 마지막까지 읽어보면 어떤 거냐? 비록 그리워. 이루지 못한 사랑으로 그리워. 근데 오늘은 그런 그리움 때문에 울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그냥 아름다운 사랑으로 남겨놓고 내가 오늘은 서 있고 싶다. 그래서 과거에 아름다웠던 사랑의 추억을 이제 떠올리는 거지. 자, 33번에 1번 보면 A에 서 있고 싶다가 B와 D에서 반복되면서 그럼 B에도 서 있고 싶다. D에도 서 있고 싶다 했지. 그걸 찾으면 돼. 화자의 간절함을 부각한다. 그렇지. 몸하고 싶다잖아. 몸하고 싶다는 간절함이야. 하고 싶으니까. 맞고 2번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대상과 관련된 상황, 정서를. 그치? 누구? 서로 꽃이 되었을 그 이름. D의 꿈은 현재 상황에 대한 느낌. D는 어때? 오늘은 아픔도 뾰족한 가시로 담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서 있고 싶다 그랬지? 오늘의 모습. 이렇게 돼. 3번 B의 서로 꽃이 되지 못한 아쉬움은 D의 내적으로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변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자, B에서는 꽃이 되었을 조금만 더 다가서 꽃이 되었을 일은 꽃이 안 됐던 상황이거든. 근데 그게 D에서는 꽃으로 이 무성한 사랑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찔레잖아. 이 찔레로 서 있고 싶다니까 이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 이렇게 되면 맞아. 자, 4번에 C에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B의 추억 속에 있는 과거의 모습. 그치? 이건 과거의 모습. 왜? 그대를 사랑하는 동안 우는 날이 많았었다니까. 특히 많았었다거든. 이게 그 과거 시제 선어감을 두 개를 써. 그럼 아주 오랜 과거. 그 다음에 단절된 과거 두 가지 의미야.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과거 혹은 단절됐다는 걸 강조하려고 일부러 두 개 쓰는 거야. 지금은 아닐 확률이 높아, 이런 건. 그래서 이것도 맞고. 자, 5번.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것은 D의 무성한 사람으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 이게 말을 잃어갔다는 과거의 모습인데 D의 무성한 사람은 현재의 모습이지. 그러니까 두 개가 영향을 주진 않겠지. 과거가 현재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과거는 이랬지만 슬퍼했지만 뒤에 현재는 그러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33은 5번이 답이에요. 22, 25를 먼저 봐. 1문단. 자, 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어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요거가 뭐냐? 공공재의 정의야. 공공재의 정의.
자, 공공재는 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세금으로 공급 줄쳐야 되고, 국민의 기초적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정량이 공급돼야 돼. 적정량 공급 줄쳐야 돼. 자, 공공재 정의가 나왔고, 그 다음에 세금 공급, 적정량 공급, 이렇게 나왔어. 공급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긴 줄쳐야 돼요. 공공재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자, 거긴 줄쳐야 돼.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자, 공공재의 적정량 보급. 적정량 보급의 방법. 이겠지? 자, 이 문단은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모든 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가 줄어들어. 자, 뭐 예를 들면, 자,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야.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줄어들고 이렇게 만나겠지? 그 다음에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자, 그 다음에 공급량은 늘어난대.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이 늘어난대. 가격이 높으면 공급량이 늘어나. 그 다음에 가격이 낮으면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공급 곡선이다. 그래서 요거는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아. 요거는 수요 곡선, 요거는 공급 곡선. 자, 이거 중딩 때 배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가 뭐야? 얘가 원래 적정량이야. 얘가 원래 적정량이고, 그래서 그걸 모를까봐 써주는 거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그 다음에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이 만나는 지점, 거기, 자, 만나는 지점이 적정 공급량이래. 그래서 여기가 적정 공급량. 이렇게 돼. 그런데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 산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 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든다. 거기 줄 쳐야 돼. 개인의 수요 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든다. 예를 들어 얘가 시장의 수요 곡선이잖아. 얘를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있는 얘네들 다 각각의 이렇게 있는 수요 곡선을 다 합친다는 얘기야. 한 개인의 사람 1의 수요 곡선, 2의 수요 곡선, 3의 수요 곡선, 4의 수요 곡선을 이렇게 합치는 거야. 합쳐서 이걸 만드는 거야.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거기 줄 쳐야 돼요. 개인의 수요 곡선 합쳐서 시장 수요 곡선을 만든다. 줄 쳐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수요를 현수 봐. 수요를 합쳐서 수요 곡선이 돼. 자, 그림은 두 명의 소비자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을 때 하나의 공공재된 수요 공급 곡선이다. 자, 거기 이제 그 수요 공급 곡선이 나오는데, 자, 여기다가 자, 그림 그리고 있을 테니까 좀 읽고 있어. 자, 3문 단원을 풀고 읽고 21번을 풀어볼 거야. 자, 공공재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아. 자, 공급되는 즉시 모든 개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 공급되는 즉시 모든 개인이 동일한 혜택 줄 쳐야 돼. 그게 뭐야? 공공재의 특성이야. 다만 그 재화에 대해 각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나처럼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도서관에 책 하나 두면 그 가치를 높게 매겨. 근데 우리 준식이 같은 애들은 가치를 낮게 매기겠지. 똑같은 책이어도. 나는 10,000원짜리 책을 15,0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준식이는 10,000원짜리 책을 10원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런 게 다 합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그거야. 각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 그래서 내가 나는 이 책 15,000원이어도 살 거야. 이게 지불용 얘기야. 근데 이제 준식이는 10원이라고 생각했지. 10원이면 산다 내가. 그게 지불용 얘기야. 이것이 개인의 수요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기 개인 지불용 얘기 있거든. 개인의 지불용이익이 수요야. 일단은 거기 줄 쳐야 돼. 지불용이익이 다 달라. 근데 이 지불용이익이 자 개인의 수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개인의 수요를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거든. 자, 그거는 지불용이익을 찾으면 된다 이런 거야. 따라서 그림처럼 특정 공급량 Q를 기준으로, 자, 뭐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Q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Q를 기준으로 했을 때 P1은 여기 요 사람은 D1의 요 사람은 이 가격을 요만큼 지불용의 가격을 요만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제 D2는 이만큼 좀 높게 본 거지? 좀 높게 본 거야. 자, 따라서 그림처럼 특정 공급량 Q를 기준으로 할 때 두 소비자 지불용액 P1과 P2를 합친 P가, 자, 얘 두 개가 뭐래? 지불용액. 예. 가격이라고 나와 있지만, 뭐 실제로는 지불용액. 그래서 지불용액 P1과 이 P2를 합친 게 어디로 가? 1로 가는 거야. 자, 거기 줄 쳐야 돼. P1과 P2를 합친 P. 줄 치고, 해당 공공재에 대한 여기 시장 전체 수요 줄 쳐야 돼. 그래서 P가 뭐래? 시장 전체 수요. 자, 요거를 한 개 써놔야 되겠지? 시장의 전체 수요. 즉, 개인의 수요 곡선 D1과 D2를 수직으로 합친 것이 공공재의 수요 곡선 D고, 자, 얘네 둘을 더했어. 자, 얘가 얘래. 그래서 이 D가 어떤 거냐면 시장, 이 곡선이지. 수요 곡선. 그래서 D와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지점에서 공공재 적정 공급량이 결정된다. 자, D하고 S가 만나는 요 지점 있지? 여기가 적정 공급량이래. 자, 요거는 이제 수량 Q를 개인이 얼마의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야. 그 가치들을 다 합친 게 이제 D가 되는 거고, 그 D하고 S가 만나는 D가 수요 곡선이거든. 자, 그 수요 곡선 D하고 S가 만나는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그 가운데 점, 그 교차점이 바로 적정 공급량이 된다.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림 이해한 거고, 그림에 대한 설명이야. 자, 근데 21번은 조금 다르게 생겼어. 자, 요걸 바탕으로 자, 21번을 볼 건데, 자, 요거는 이렇게 위로 P1하고 P2가 달라지는 건데, Q에 대해서. 요거 같은 경우 어때? P에 대해서 Q1, Q2가 달라지는 거지? 요렇게 누워있는, 이렇게 세운 거야. 자, 거기 보면 사유제는 한 개인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기 때문에 공공재는 제한하지 않는 데는 제한해. 특정 가격에서 개인별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다. 뭐라 그랬어? 특정 가격에서 개인별 수량이 달라진대. 특정 가격이 여기거든? P에서 D1은 Q1까지만 살 거고, 얘는 Q2까지 살 거야. P면.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합치면 요게 돼. P하고 Q가 되는 거야. 자, 그림처럼 가격 P를 기준으로 할 때 각 개인의 수요량인 Q1과 Q2를 합친 Q가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된다. 자, 이게 뭐가 되냐? 시장 전체의 수요. 자, 즉 개인 수요 곡선인 DA와 DB를 수평으로 합친, 자, 요거를 이렇게 수평으로 합친 D가 사유제 수요 곡선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여기가 적정 공급량 정도 되겠지? 자, 1번. 보기의 수요자들과 달리 A의 D1의 수요자, D2의 수요자는 Q라고 하는 공급량에 대해 동일한 혜택. 여기 동일한 혜택이 중요한 말이겠지? 자, 보기는 얘는 사유제에 대한 거고, 얘는 공공재에 대한 거야. 그러면 뭘 물어보는 문제냐면 공공재 특징 물어보는 문제야. 공공재 특징. 그게 어디냐? 3문단의 두 번째 줄에 나오지. 공급되는 즉시 모든 개인이 동일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맞는 말. 2번. A의 수요자들과 달리니까 A 없어야 돼. 보기의 DA의 수요자, DB의 수요자는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고 하는 공급량 소비. 요 줄쳐야 돼. P라는 가격에서 Q라고 하는 공급량 소비. 어차피 D하고 S가 만나는 데가 적정 공급량이야. 근데 거기 어떤 말이 눈에 거슬려? 달리가 눈에 거슬리지? 얘도 어때? D하고 S가 만나는 지점이 적정 공급량이야. 근데 얘네들 어떤 데야? P하고 Q고 P하고 Q지? 달리가 아니지. 모두. 그래서 틀린 말. 자, 3번은 A와 보기 모두 수요 곡선인 D와 공급 곡선 S가 만나는 지점의 수량이 각지의 적정 공급량이다. 2번, 3번이 서로 다른 말이지. 다른 말이잖아. 이게 지금 3번에 D하고 S가 만나는 지점이 P하고 Q거든? 둘 다? 근데 3번은 거기를 적정 공급량이라고 얘기했는데 2번은
그 A는 아니고 보기만이래. 근데 둘 다지. 그래서 이거는 조금 꼼수 부려서 풀면은 2번, 3번이 이 충돌이 나는 말이라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이런 애들은. 자, 4번은 A와 보기에서 수비자의 수요 곡선이 하나씩 추가되면 A는 위쪽으로. 자, 만약에 이걸 합치는 거잖아. 여기서 이 정도가 하나 올라와 있어. 그럼 얘가 위로 더 가겠지? 합치는 거니까. 위로 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옆으로 가잖아. 이쯤이 더 있어. 그럼 얘 더하기 얘니까 이쪽으로 더 가겠지? 오른쪽으로. 자, 그 얘기야. 자, 5번 A의 D1과 D2는 특정 공급량에서 그 재화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름을. 자, 여기 공급량에 대해서 부여하는 가치가 달라. Q에 대해서 D1은 P1으로, 그 다음에 얘는 P2로고, 얘는 반대로 어때? 요 가격에서 수량을 얼마나 정할 것이냐가 다르지? 하나는 공급량에서 가격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고, 공공재는. 그 다음에 사유재는 가격에 대해서 이 수요량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자, 보기는 DA와 DB는 특정 가격에서 그 재화에 대한 개인별 수요량이 다름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 그래프에 보여 있어. 그래프에 나와. 여기에서 P1과 P2의 차이가 나는 거고, 이 수량에서 가격의 차이. 얘는 P에서 Q1하고 Q2의 차이거든? 수량의 차이. 이렇게 돼. 그래서 21번은 2번이 답이에요. 4분단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런데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용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재에 대한 적정 공급량이 그림과 같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지 않은 경우도 있대.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거기서 끊어야 돼. 문제지가 있어,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뭐가 문제야? 지불용이익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야. 그래서 거기 지불용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줄치고 밑에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줄쳐서 연결해야 돼. 그럼 뭐를 찾아내면 돼? 지불용이익을 알지 못하니까 공공재를 못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불용이익을 알게 되면 되는 거지. 자, 지불용이익 파악이 어려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공공재 공급이 안 돼. 이건 이제 문제점이야.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결하는 게 뭐냐? 클라크 조세야. 해결은 클라크 조세. 그럼 이제 3문단부터 중요하게 쓰는 말은 클라크 조세가 돼. 자,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인 비용 분담금에다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총 지불해야 할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클라크 조세 핵심은 뭐냐? 비용 분담금.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내야 돼. 균일해. 자, 더하기 추가 세금. 이거라면 뭘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은 지불용이익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자, 이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지불용이익,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단,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된다. 이게 주의할 점이야.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 절차. 이게 주의할 점. 자, 이거는 뭘 해야 되냐?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혀야 돼. 자, 만약 자신의 선호도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선호도로 속일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책인데 나는 15,000원의 가치를 매긴다 그랬잖아. 그럼 나보고 15,000원 내래. 준식이는 10원이야. 10원 내면 된대. 근데 준식이가 그 책 필요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쟤는 10원 내고 그 책 빌려본단 말이야? 나는 15,000원 내고 그냥 사서 읽어도 되는데 굳이 빌려보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그 책 100원?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책을 못 살 수도 있어.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 지불용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의 총액이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의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게 한다. 그래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는 방법이거든. 그 방법이 어떤 거냐? 표출한 지불용액이 거의 줄쳐야 돼. 표출한 지불용액이 자, 납부 세금이 안 되게 만드는 거야. 너 15,000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넌 15,000원 내가 아니라 똑같이 내는 거야, 일단. 똑같이. 자, 사람들의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다고 한다. 네가 15,000원이라고 해도 책값 10,000원이면 그 안에서 쪼갤게. 이런 의미가 돼. 자, 5문단. 5문단? 하나,
어? 얘가 4구나. 4문단, 5문단. 자,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공급 여부를 결정할 때 클라크 조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교량 공급의 결정사를 통해 살펴보자. 이거 예시도 한 문단 전체를 가지고 있는 예시는 중요한 예시야. 꼭 읽어야 돼. 그 정리도 해야 돼, 그런 애들은. 근데 이제 읽다가 예를 들어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지? 그런 애들은 그냥 예의상 읽어주면 돼. 그래서 이것처럼 전체가 나와 있는 예시는 중요한 예시야.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들다고 할 때 일단은 교량 건설 비용은 600만 원이야. 교량 건설 비용 600만 원. 교량에 대한 지불 용이액은 이제 뭘 할 거냐? 지불 용이액이 있어. 지불 용이액. 자, 그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3명이 살잖아? 자, A는 500, B는 200, C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 그 다음에 200, 100만 원 이래. 그러니까 A는 교량 건설에 대해서 지불 용이 선호도가 높은 사람이야. 자, 전체 구성원의 지불 용의 합이 공공재 비용, 공급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하므로 자, 어떻게 하면 건립이 되냐면은 자, 지불 용이액이 같거나 커야 돼. 지불 용이액의 합이 자, 이 비용보다 같거나 커야 돼. 근데 지금 이렇게 합쳐보면 얼마 나오냐면 지금 800만 원 나오지? 자, 그러면 600만 원보다 크니까 이거는 건설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이 마을에는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 왜? 지불 용이액이 600을 넘거든. 800이니까. 공공재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이 똑같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하므로 세 사람의 비용 분담금은 각각 200만 원이다. 이번에는 비용 분담금에 대해서 나왔지? 비용 분담금은 전부 200만 원이래. 교량을 만드는 가격을 n분의 1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가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안겨줄 셈이므로 그 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하고 그러니까 순이익이 유난히 큰 사람이 있어. 2명 합친 것보다 큰 사람. 그 사람한테 추가 세금을 내긴대. 그래서 거기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의 순이익보다 합보다 크면 줄 쳐야 돼. 그리고 뒤에 두 번째 줄에 추가 세금 이렇게 연결해야 되거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때 개인의 순이익은 자, 순이익 구하는 법 지불 용이액 빼기 비용 분담금이거든. 자, 요거 빼기 자, 요게 이제 순이익이 돼. 그럼 얘는 300만 원, 얘는 빵, 얘는 100, 얘는 마이너스 100이지? 그러면은 얘 한 명의 순이익이 둘보다 크지? 이 한 명의 순이익은 둘 합쳐 200이니까 얘가 더 작지? 얘는 더 커질 수가 없지? 그래서 누가 문제야? 얘가 뭐 해야 되는 거야? 둘 합친 것보다 크니까 얘는 추가 세금 내야 되는 애야. 자, 그래서 이제 계속 나와. 이때 개인의 순이익은 지불 용액에서 비용 분담을 뺀 금액으로 그 값이 음수인 경우 순손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순이익은 300, B의 순이익은 0원이 되고 C의 순이익은 마이너스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의 순손실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순손실은 마이너스 100이야. 자, 결국 A의 순이익인 300만 원이 B와 C의 순이익인 합이 마이너스 100만 원보다 크므로 A는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돼. 거기 줄 차례. A는 추가 세금 지불. 왜? 300만 원이 둘 합친 것보다 크거든. 나머지는 더 안 커지고. B와 C는 각각 자신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작으므로 뭐 예를 들어 B 같은 경우는 0인데 합치면 나머지 둘 합치면 200이 나오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마이너스 100인데 나머지 둘 합치면 300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둘 합친 것보다 B, C는 다 작은데 A는 혼자 큰 거야. 만약 A가 없었다면 지불 용액의 합이 300만 원이므로 하여튼 그래서 200만 원 내면 되고 만약 A가 없었다면 지불 용액의 합이 300만 원이므로 공급 비용이 600만 원보다 적어 교량은 건설되지 못한다. 즉 A가 없었다면 공공재 공급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공공재 공급 결정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중추적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랬거든. 그럼 A는 두 가지지. 두 가지야. 하나는 뭐야? 추가 세금을 내야 될 사람. 한 명의 순이익이 나머지 둘보다 커. 그 다음 얘는 또 뭐라 그래? 중추적 사람이라고 해. 얘 없으면 교량 못 만들 수도 있어. 만약에 얘를 빼고 둘이 하잖아? 그러면은 못 만들어. 근데 C 빼잖아? 그럼 700이니까 만들어. B 빼잖아? 500, 100이니까 또 만들 수 있어, 얘네들은.
자, 그래서 이 경우 중추적 사람이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은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의에 해당하므로, 자, 그래서, 자,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추가 세금에 나오는데, 자, 추가 세금은 두 사람의 순손실의 합의야. 네, 여기 지금 순이익이 빵이고, 이익 없고, 손실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0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00만 나온 거지. 그래서, C의 순손실 100만 원이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이다. 그래서, 자, 여기는 요금액. 얘가 뭐래?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사람이 얼마나 뭘 많이 부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순손실이 얼마 났냐 그것만 더 내면 돼. 준식이 잔다. 잔 거 아니지? 영원히 내 머릿속에 자는 애로 남아. 3분 출신 자는 애, 말하는 애. 자, 그 다음에, 결국 얘는 비용 분담금 200만 원에 추가 세금을 더한 300만 원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래서 얘가 이제 추가 세금은 100만 원. 이렇게 돼. 그래서 얘는 100만 원 내고 200만 원도 내고 나머지 200만 원만 내고. 이렇게 돼. 자, 6문단. 그런데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지불 용액을 속인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A가 지불 용액을 낮게 표출하면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는 교량이 건설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자, 또한 교량 건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용액을 높게 표출하더라도 자신이 내야 할 추가 세금은 변화가 없다. 만약에 1000만 원 했어 그냥 A가. 그래도 똑같이 추가 세금은 100만 원이야. 이건 뭐 변하지 않아. 따라서 A는 자신의 지불 용액을 속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지불 용액을 속일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어차피 뭐만 내면 돼? 중추적 사람이면 순손실만큼만 내면 되는 거야. 내가 얼마를 불렀든. 자, 22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거. 자, 기억이 교량 공급의 결정 사례인데. 자, 1번. B와 C는 지불 용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는 자신의 지불 용액을 속여 400만 원. 자, 400만 원이야. 자, 그래도 얘 400으로 바꿔놓으면 그래도 700만 원이거든? 만들 수는 있어. A가 내야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 그럼 얘는 이제 순이익이 얼마인데 200만 원인데 그럼 둘 합친 것보다 커.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얼마 내야 돼? 100만 원 내야 돼. 그러니까 추가 세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추가 세금은 똑같아. 중추적 사람이기 때문에. 자, 2번. A와 C는 지불 용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는 자신의 지불 용액을 속에 100만 원을 표출할 경우 자, 여기 줄 쳐야 돼요. B가 내야 될 추가 세금 늘어난다고 했는데 B는 추가 세금을 안 내지? A만 내지? 틀렸고. 3번. A와 B는 지불 용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C는 자신의 지불 용액 속에 빵원이라고 표출한 경우 여기도 C가 낼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는데 어때? 안 내. 그러니까 2, 3번은 어때? 안 내는 애들한테 자꾸 늘고 줄고 이런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틀린 말이야. 현서 봐. 자, 4번. B와 C는 지불 용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가 자신의 지불 용액을 속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 만약에 얘가 100만 원이라고 그랬어. 그럼 100, 200, 100이잖아. 400만 원 되거든? 교량을 못 만들어. 그러니까 교량을 만들었을 때 얘 순이익은 300인데 얘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금액을 낮춰버렸어. 그럼 교량이 안 만들어지지? 그럼 어때? 순이익도 없는 거지. 그래서 거기 4번이 답이 돼. 3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길 잃게 된다. 이렇게. 5번은 A와 C는 지불 용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가 자신의 지불 용액을 적어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 그럼 이제 얘가 100만 원으로 줄었어. 일단 만들어지기는 해. B는 본래 얻을 수 있던 2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길 잃게 된다 그랬는데 얘가 100만 원이어도 500, 100, 100이니까 달이 만들어지거든? 달이 만들어지면 순이익은 자 거기 그 200만 원의 순이익인데 그건 B는 원래 순이익이 200만 원이 아니지. 그래서 뒤에 말이 틀린 거 나머진다. 그래서 이거는 한 1, 4번 중에서 이거 2번, 3번, 5번은 그냥 선택지 자체가 틀린 말이야. 자, 23번 볼게요. 니은에 대해 적용한 건데 자, 니은은 클라크 조세에서 중추적 사람. 자, 두 개의 공공재 중 하나만 공급해야 할 때 클라크 조세 활용 방안. 구성원들이 두 개의 공공재 X, Y 중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공공재를 선택한 후 그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표출하여 각 개인의 순이익을 산출한다. 그 결과 여기 줄 쳐야 돼. 순이익의 합이 큰 공공재가 공급. 얼마인지 몰라. 하여튼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익이 크면 만든대. 이때 어떤 공공재를 선호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며
자, 중추적 사람만 추가 세금을 내기도 한다. 다른 게 어떤 거냐면 지불 용액의 합이 비용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얘를 만드는 거는 순이익의 합이 크면 공공재를 만들어준다. 이거야. 자, 사례. 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공공도서관과 공공병원 중 하나를 건설하기로 했다. 세 사람이 산대. 일단 세 명을 나눠야지. 자, 거기 가불병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리고 병원하고 도서관 둘 중에 한 개를 만들 거래. 자, 갑은 공공도서관에 30, 을은 공공병원에 40, 병은 공공도서관에 20. 이게 뭐 만들어? 누구 만드는 거야? 도서관 만들어야지. 그지? 자, 1번은 갑이 없더라도 갑 없으면 공공도서관 못 만들지. 중추적 사람. 근데 여기 추가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 되는데 추가 세금을 낼지 안 낼지는 잘 모르겠어. 일단 냅둬봐. 왜 추가 세금은 왜 안 내냐면은 얘가 그 지용 이게 있어야 돼. 지불용액과 비용 분담금이 나눠져야 되거든. 근데 알 수가 없어. 왜 알 수가 없냐면은 얘가 얼마인지 몰라. 얘가 얼마인지 몰라. 건설 비용이. 그래서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이번 을이 없었다면 공공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을은 중추적 사람이다. 을이 없으면 공공병원이 있는데 있어도 안 되지? 이건 있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틀렸어. 3번 병이 없었다면 공공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병이 없어. 그럼 공공병원이 만들어지겠지. 왜? 얘 병원이 40대잖아. 순이익합이 더 커지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각각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공공도서관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얘를 빼면 40대 20대고 얘를 빼면 40대 30대고 이렇게 되지. 둘이 합쳐야지 40대 50대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못 만들어.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네 둘 중에 하나라도 누가 빠져도 상관없어. 둘 다 빠지면 안 되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건 아니야. 얘만 있으면 돼, 일단 얘네들은. 자, 그래서 그거는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4번이 답이야. 여기 이제 조금 어렵게 생긴 게 1번 때문에 문제거든. 1번 딱 봤더니 중추적 사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얘가 추가 세금 내야 되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 이거는 왜 안 돼? 건설 비용이 얼마인지 몰라. 이익은 있는데. 그래서 그래. 이것만 나왔지? 이익만? 순이익만 나온 거지. 얘가 뭐 세금을 얼마 내고 그래서 나한테 오는 무슨 그 순이익이 얼마고 그 차이가 얼마고 이런 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자, 그 다음에 5번은 을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달라지므로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근데 이건 을병이거든. 을병. 그냥 얘는 있으나 없으나 도서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있어도 못 만들어. 얘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거야. 있어도 못 만드는 사람. 그래서 23은 4번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뒤통수를 친 문제인데 중추적 사람은 한 명이겠거니 했는데 두 명이 된 거지. 24번. 클라크 조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공공재 적정 공급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한되었다. 맞아. 특히 뭐 때문에? 지불용의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려고. 이게 2번이 궁극적인 원인이지. 3번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재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게 어떤 거냐면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재원은 공공재야. 공공재라고 써놓으면 돼. 4번은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개인들이 표출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그랬는데 자, 뭐라 그랬어? 자, 표출한 지불 용의액이 납부세금이 안 되게 만드는 거라 그랬지? 그래서 자, 4번이 틀린 말 이렇게 돼. 7문단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흡기와 호기의 과정을 살펴본 다음과 같다. 이제 7문단이 이 글에서는 핵심 내용이야. 흡기와 호기의 과정인데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앞에 얘기를 구성 요소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공기 흐름의 발생 원리도 얘기하고 뭐 탄성 반동 경폐와 흉망대와 관계도 얘기하고 이걸 다 한 거야. 자, 현서 봐. 정신 차려야지. 흡기는 자, 일단 흡기지. 흡기는 자, 흡기. 자, 횡격막이 수축되어 아래로 내려가고 자, 횡격막이 수축돼. 그래서 아래로. 그 다음에 늑강근의 움직임으로 인해 자, 늑골이 위쪽과 바깥쪽으로 자, 이동하면서 흉곽이 확장되는 것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되면서 흉곽이 확장된대. 흉곽 확장.
자, 이에 따라 흉곽벽은 폐표면으로부터 조금 더 멀어지게 되어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난대. 자, 이거 올라가고. 그러면은 흉막 내압은 공기 흐름이 없을 때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된대. 그럼 흉막 내압은 낮아진대.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흉막강의 부피 변화가 흉막 내압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커지면 얘가 떨어지는 거야. 이건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때문에 경피압이 증가하고. 자, 그러면 경피압이 증가한대. 그럼 경피압과의 관계도 나오는 거야. 여기 있지, 흉막내압이 떨어지면 경피압은 올라가는 거지. 이런 걸 미리 좀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 얘기 꽁꽁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드러내고 있지. 이상한 지문이야. 연맥이고 싶어서 만든 지문. 자, 이 힘이 폐의 탄성보다 커져 폐는 더 확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럼 폐가 확장된대. 폐가 왜 확장되냐? 경피압은 확장시키려는 힘이거든. 얘가 점점 커지니까 당연히 언젠가는 탄성 반동보다 커지겠지. 그러니까 확장되는 거야. 자, 그 결과 폐포압은 대기압에 비해 감소하므로 압력 차이로 인해 공기가 폐포로 들어오게 되며, 자, 그러면은 거기 이제 숨어 있는 거, 폐포압이 대기압에 비해 감소하는 거거든. 숨어 있는 건 아니지. 자, 여기에 폐포압이 대기압보다 작아져. 폐가 커지면. 왜 그러냐면 폐가, 용기의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낮아지거든. 이게 폐가 커진다는 얘기는 폐에 있는 압력이 낮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대기압이 더 높아지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체내로 들어오는 거야. 자, 폐포로 공기가 들어와. 폐포로 공기가 유입되고,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자, 유입되는 공기 총량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폐는 자꾸 커지고 있지. 커지면 어떻게 돼? 자꾸 커지면 압력이 낮아지잖아. 그럼 공기가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근데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 폐 터지지. 폐 터지지 않겠어? 그래서 그 바로 뒤에, 그런데 폐포는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감소하던 폐포압은 흡기의 중간 지점에서 최저치에 도달했다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다 했어. 자, 그 중간 지점이 있어. 중간 지점. 중간 지점에서 폐포압이 최저가 됐다가 최저 후에 다시 증가돼. 그러니까 얘가 폐가 쭉 커져. 그래서 이제 그 압력이 점점 낮아져. 점점 낮아지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점점 다시 올라오는 거야. 자, 그 폐포압은 대기압과 같아지므로,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폐포압과, 자, 대기압이 같아져. 그럼 어때? 공기동이 안 생기겠지. 흡기 끝에 공기 흐름이 있고 폐의 부피는 최대가 된다. 자, 공기 흐름 없고, 폐의 부피는 최대되고. 자, 이렇게 된대. 자, 호기는 흡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자, 이 호기는 반대야. 횡격막이 이완돼서 위로, 늑골이 아래쪽, 안쪽, 흉곽이 축소, 흉막각 부피 감소, 흉막내압 증가, 이렇게 다 반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 정리해놓으면은 그 반대로 가면 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반대로 안 가지지. 자, 그 다음에, 자, 그 문제는 34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고, 자, 36번을 풀어볼게. 자,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인데, 이제 흡기, 기역은 어디냐면은 호기에서 흡기가 시작되는 부분이야. 그럼 기역은 공기 흐름이 없는 지점, 왜 시작점이니까. 시작점, 각각의 시작점은 공기 흐름이 없어. 니은에서보다 흉막내압이 높대. 거기 니은의 흉막내압하고 밑에 있는 그래프, 그 다음에 기역의 흉막내압 비교해봐. 그럼 흉막내압이 더 높지, 기역이? 이거는 이렇게 본문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 질문이야, 좀. 문제야, 얘. 자, 2번은 이 니은은 흉곽이 확장되고, 이 흉곽 확장줄 쳐야 돼. 왜 그러냐, 흉곽 확장은 왜 그러냐면 이거 흡기 중이잖아. 흡기 중이니까 흉곽이 확장돼. 그럼 디귿에서보다 흉막내압은 높으며, 그럼 디귿의 흉막내압은 더 아래로 내려가지, 니은보다. 그 뒤에 두 그래프 위아래 비교해봐. 니은일 때 흉막내압이 디귿일 때 흉막내압보다 높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폐로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은 적은 지점이다. 라고 해서, 자, 디귿에서보다 흉막내압은 높으며, 폐로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은 적은 지점이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어떤 지점이냐? 폐포로 공기가 유입되는 지점이지. 계속 유입되는 지점이고, 공기름이 없을 때까지, 디귿은 공기름이 없을 때까지거든. 자, 그래서, 요거는 공기에 유입된 전체량은 적은 지점이야. 디귿이 꽉 차 있는 상태야. 그래서 왜 꽉 차냐면 얘가 꽉 차야지 압력이 높아지고 그래야지 밀어내는 거야. 공기를. 자, 그 다음에 3번. 디귿은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 일단 요거지. 폐 부피가 최대인 지점. 마지막에는 현석? 응. 정신 차려. 자, 리을에서보다 흉막내압은 낮으며, 자, 리을보다 흉막내압이 낮대. 그치? 디귿하고 리을의 밑에 거를 봐봐. 디귿이 더 낫지? 여기까지도 맞아? 그럼 흉막강의 부피가 작은 지점이다 그랬거든? 자, 리을은 뭐야? 리을은 혹이잖아. 얘네 지금 흉막강 부피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잖아. 그지? 근데 요건 또 어때? 리을은 작아져야 되는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커지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지점. 이렇게 돼. 그래서 답은 3번. 자, 리을은 흉곽이 축소되고 있는 지점으로, 자, 흉곽이 흑기는 확장이 되는데, 지금 요거 혹에는 축소가 되겠지? 맞고, 니은에서보다 흉곽내압은 높으며, 거기 봐봐. 니은하고 비교해봐. 흉곽내압. 리을하고. 비교해보면은, 리을이 아래 그래프 보면 더 위에 와 있지? 자, 그렇고, 그 다음에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이다. 흉막강의 부피가 작아지겠지. 왜? 흡기일 때는 확장되고 흉막강의 부피가 커지는데, 혹일 때는 축소되고 작아지거든. 그 다음에 5번. 리을은 폐에서 체외로 공기가 이동하고 있는 지점으로, 리을은 폐에서 체외래. 혹이잖아. 내뱉고 있는 지점이야. 그래서 미음에서보다 흉막내압은 낮으며, 폐의 부피는 큰 지점이다. 그래서, 자, 미음에서보다 흉막내압이 낮다는데, 미음하고 비교해, 흉막내압. 리을하고 미음을 보면 흉막내압이 더 아래 가지, 리을이. 자, 그러니까 그거 맞고, 그 다음에 폐의 부피는 큰 지점이다 그랬잖아. 왜 그러냐? 얘가 지금 흡기의 마지막이 뭐야? 폐의 부피가 최대가 되는 거지. 다 반대로 가잖아. 혹은 어떻게 해서? 폐의 부피가 최소가 되겠지.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는 폐의 부피는 점점 작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미음에서 그 부피가 최저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34는 3번이다. 준식아? 뭘 고개를 끄덕거려. 응? 자, 그 다음에 36번. 35번은 왜 안 푸냐면, 이거 반대로 하면 답 나와. 혹이니까. 그래서 안 푸는 거야.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안 해서. 자, A씨는 36번. 외상으로 인해 흉막강에 지속적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 흉막 내압이 변하다가, 여기 외부 공기가 계속 유입됐대. 현재는 흉막강의 공기 이동이 없는 상태에 이르러 치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들어오기만 한 거야. 자, 그래서 들어오기만 했어. 현재 A씨는 흉막내압이 누구하고 같아졌을까? 폐는 외상이 생기기 전보다 쪼그라들었대. 자, 쪼그라들었군에 줄 쳐야 돼. 폐가 쪼그라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 펴주면 되지, 일단. 폐를 피는 거는 경폐압, 아대기압, 대기압 중에 누구야? 폐를 펴주는 애는 경폐압이지.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보면 경폐압에서 답이 나와야 돼. 그래서 1사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흉막내압이 누구랑 같아진 거야? 흉막의 내압이 경폐압하고 같아진다고 얘가 지금 공기가 이동이 없는 상태는 아니지. 대기압하고 같아야지. 그래서 흉막내압이 대기압과 같아졌고, 그래서 공기 이동이 없는 상태야. 자, 그래서, 그리고 쪼그라들고 있으니까 얘를 펴주는 힘이 필요해. 자, 그래서 36은 1번이 답, 이렇게 돼. 그 다음에는 우리 바로 뒤에 있는 고전시가를 좀 해볼게요. 뭐 가에 대한 거는 없고, 자, 가를 보면은, 자, 요 제목이 용추유연가인데, 용추유연가. 자, 바람이 불어. 뭐란 뜻이야? 나뭇잎이 다진 후에 계산이 삭막하거늘. 그러니까 나뭇잎이 다 진 거니까 뭐 가을, 늦가을이나 뭐 그 정도 되겠지? 겨울이 좋아. 겨울이래. 계절적 배경. 백설을 내려오니 수많은 산봉우리 골짜기와 경유굴이 되었거늘. 그래서 수많은 산봉우리 골짜기와 경유굴이 되었거늘. 그래서 비유한 거거든.
요 경유굴은 눈 덮인 자연을 비유한 거야. 눈 덮인 자연. 자, 이거 아름다움을 드러낸 거고. 자, 눈썹을 찡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눈을 높이 드니 가없는 설경은 다 시의 제재가 되어 있으니 거기 줄쳐야 돼. 끝없는 설경은 다 시의 제재가 됐대. 자, 경유굴이라고 그러고 눈 덮인 거를 시의 제재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어떤 거냐, 눈 덮인 자연이 아름답다. 자,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지. 우월한 정신, 어리석은 정신이 추위를 어이없고 사계절의 모습이 가는 듯 돌아오니 아름다운 경치에 흥취도 가잘세고, 자, 거기도 줄쳐야 돼. 아름다운 경치에 흥취도 갖춰져 있구나. 나는 아름다운 자연에서 뭐 하고 있는 거냐? 흥취,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자, 맑은 물 귀 씻으니 허유를 내 부러워하랴. 라고 해서 이 소부하고 허유가 그 관직을 버리고 임금직을 버리고 그 자연으로 들어갔거든. 그래서 이 소부 허유가 있는 땅,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땅 이름이. 자, 거기를 그 아름다운 자연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맑은 물 귀 씻으니 허유를 내 부러워하랴. 이런 얘기는 내가 아름다운 자연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자, 낚싯대 들이오니 칠릿한 거 어떠한 거, 칠릿한 거 어떻지? 그 다음 이곡의 반원이 이렇던가 어떠하며 무이산의 청개는 이에서도 좋은가? 라고 해서 칠릿한, 뭐 이원의 반곡, 무이산의 청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고사 인용한 거야. 고사를 인용해서 여기보다 그 고사에 나온 자연이 더 아름다울까?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고사에 나온 자연보다 이곳이 더 아름답다. 이런 의미가 돼. 화산의 한 부분은 나누자 하거니와, 화산이라는 산 이름이야. 한 부분은 나누자 하거니와 이 별천지는 나밖에 네 아는 곳. 이 별천지가 어디냐면 내가 있는 곳이야. 내가 있는 이 별천지를 나밖에 누가 알까? 라고 하면서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흥취를 즐기고 그 뒤에 마지막에 만족감까지 가지고 있는, 자, 그런 모습. 별천지는 그 앞에 나오면 계산을 얘기해. 자, 산조산하를 내 벗을 삼아두고 산새와 산꽃을 내 벗을 삼아두고 경치를 만끽하며 삼긴 대로 타고난 대로 노는 몸이 공명을 생각하며 빈천을 서러워할까? 그래서 내가 공명을, 어떤 명예를 생각하면서 지금 가난하고 천한 걸 내가 서러워하겠니? 이런 얘기는 빈천을 서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고, 단사표물 내 분수를 여기니. 거기 좋죠. 단사표물 내 분수를 여기니. 자, 거기 빈천을 서러워하지 않는다 그랬고, 단사표물 내 분수로 여긴다 그랬으니까, 그건 어떤 삶이냐? 안분지족의 삶. 그래. 자, 안분지족의 삶이라는 거는 이제 소박한 삶에 만족한다. 이런 의미가 되고. 단사표음은, 도시락밥, 산은, 단사가 도시락밥이란 뜻이고, 표음이 표중한 물이란 뜻이야. 그래서 도시락밥을 먹고 표주방물을 마시는 것을 내 분수로 여긴다. 그래서 소박한 삶에 만족한다. 이런 뜻이 돼. 자, 이 계산 경무를 실토로 거느리고 100년 세월을 논일다가 마치리라.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냥 잘 살 거야. 이렇게 돼. 아이야 살인문 닫으라 세상을 까느라. 그래서 세상과의 단절,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눈 덮인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곳에서 흥취, 그다음에 만족감, 안분지족의 삶, 자, 이런 거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뭐 풀만한 문제가 없어요. 자, 그냥 본문만 할 거니까 걔는. 자, 나는 맑은, 요거는 이제 강호 연궁가인데, 야, 39번 문제를 잠깐 보게. 강호 연궁가에서 강호 연구의 풍류를 즐기는 작가는 자연 속에서 성현의 학문을 칭송하는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며, 여기 강호 연구의 풍류 줄치고, 네, 성현의 학문 칭송 줄치고, 때로 임금을 잊지 못하고 나라 걱정, 여기 임금을 잊지 못하고 나라 걱정 줄쳐야 돼.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고, 이는 당쟁으로 인해 혼란한 전국 속에서 권력에서 소외되어가는 작가의 고뇌. 이 작품을 쓰게 된 계기를 얘기하는 거야, 마지막은. 당쟁으로 인해 혼란한 전국 속에서 권력에서 소외되어가는 작가의 고뇌. 이거 작품을 쓰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위에 줄친 거는 작품에 드러난 내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강호 연궁가를 보면, 맑은 하늘의 다리 발권을 일장금. 그 금은 검은고를 말하거든. 검은고 하나를 비스듬히 안고 난간에 기대 앉아 옛 양충고를 타온 말이. 그리고 두 줄은 뭐야? 지금 검은고 연주를 하고 있는 거지. 이 검은고 연주는 풍류를 얘기해. 풍류. 근데 어떻다 이명한 신이 어찌하여 이명한 신이 곡조마다 나느냐라고 해서 풍류가 아니었어. 여기는. 자, 검은고 연주를 하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감정이 뭐야? 미명한 씨름이야. 그래서 일수 같은 경우는
검은고 연주를 하면서 검은고 연주를 통해서 임양한 씨름을 드러낸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검은고 연주는 결국 어떤 거냐? 화자의 씨름을 드러내는 소재. 이렇게 되겠지? 39, 1번 보면 강호에서도 임금 잊지 못한 작가의 모습 맞지? 자, 3수, 시절이 너무 수상하니 마음을 둘 곳이 없구나. 일단 시절이 수상하다가 나쁜 말이야. 시절이 너무 이상해. 교목도 얘 같고, 그 교목은 곱게 뻗은 나무를 말하거든? 교목도 옛날과 같고, 신하도 그득하대.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그게 시절이 너무 이상해. 그 있는 거는 뭐 교목들도 그대로 있고, 신하들도 그대로 있는데, 의론이 여기저기 글을 몰라하노라, 지지? 그래서 시절이 너무 수상해. 왜 모든 게 그대로 있는데 이러지? 그랬더니, 의론이 여기저기 하니까 시절이 왜 수상한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의론이 여기저기 하니까 중요한 말이야. 의론이 여기저기 하니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당쟁이 있는 현실. 자, 당쟁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육수. 자, 송옥이 가을을 만나. 자, 송옥은 자,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사는 구론의 제자라 했지. 송옥이라는 사람이 가을을 만나 무슨 일이 슬프던 거 조차야 돼. 차가운 설이 흰 이슬은 하늘의 기운이라. 이내 남은 저 근심을 봄, 가을은 없어라 해서 송옥이 가을에 슬퍼했어. 근데 마지막에 조차야 돼. 나의 남은 저 근심은 봄, 가을이 없대. 비교를 좀 하고, 비교대죠. 송옥은 가을에 슬퍼. 근데 나는 어떠냐? 나는 계절을 가리지 않아. 자, 계절을 가리지 않고 슬퍼. 자, 뭘 보여주는 거야? 나의 슬픔을 강조하는 거지? 나의 슬픔을 강조. 왜 슬픈지는 뭐 아까 본문에 나왔으니까, 보기에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저기 우리 39회 2, 3번 해결해 볼게요. 3수, 당쟁이 계속된 나라의 상을 걱정하는, 거기 의론이 여기저기 아니지? 자, 그거. 6수, 자신을 다른 인물과 비교해, 맞지? 자연의 변화에서 근심 딛고 사는, 거기 근심 딛고 사는 조쳐야 돼.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내 이내의 남은 저 근심은 봄가을이 없다. 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계절을 가려주고 근심을 가지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39는 3번이다. 자, 9수. 자, 공맹의 적통이 내려 주자에게 다다르니까 공자와 맹자의 학문을 주자가 받았어. 자세한 학문은 국리정신 나란히 일렀네. 그래서 주자가 국리하고 정심을 똑같이 말을 했어. 공자하고 맹자처럼. 근데 어찌하여 강서위로는 그를 지릿하는 거. 마지막에 중요하지. 강서위로는 그는 주자거든. 왜 강서위로는 주자를 지루하다고 하지? 비판하는 거야. 주자가 공자, 맹자 적통인데 왜 강서위로는 그 공자, 맹자의 적통을 지금 지루하다 그래?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 반대파 있지? 당쟁의 반대파에 대한 비판이야. 마지막 구수는. 자, 구수는 이 당쟁의 자, 반대파에 대한 비판. 이렇게 돼. 자, 그다음 11수. 장부의 몸이 되어 기한, 배고픔과 추위가 두려울까? 일산 풍월에, 산에, 뭐 풍월인가 바람과 달인가 자연에 즐거움이 끝이 없구나. 라고 했어. 나는 배고픔과 추위는 두렵지 않아. 그리고 즐거움이 끝이 없다. 이건 자연 속의 즐거움이야. 내마다 싫다고 내 싫다 부은 부기를 따를 줄 있으랴. 그래서 내가 싫다고 내가 이곳이 싫어서 뜬구름 같은 부기를 따를 줄 있겠느냐 그랬거든. 그 부은 부기에다 세묻혀야 돼. 그래서 나는 지금 산에서 즐기는 자연이 너무 좋아. 그래서 뜬구름 같은 부기는 따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1수는 자, 그 부은 부기가 있지. 자, 속세의 가치를 자, 버리려는 타자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지. 다른 말로는 자연 속에서 만족하고 사는 거야. 자, 12수 득근행도는 자, 임금을 얻어 도를 행하는 것은 군자의 뜻이로되 때를 못 만나면 고반. 그러니까 벼슬을 할 수 있으면 임금을 따르는 것이고 때를 못 만나는 벼슬을 못하면 고반. 밑에 뭐 자연에 붙여 풍류를 즐긴다 나오지? 자연에서 풍류를 즐기니 넉넉한 솔바람에 달 보는 것. 넉넉한 솔바람에 달 보는 건 자연을 즐기는 거거든. 그런 나쁜 인간으라 라고 돼서
나는 어떤 거냐면은 임금을 만날 때를 만나지 임금이 만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난 자연을 즐길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따지면은 어떤 은거하는 것에 대한 뭐 당연함, 정당성 부여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때를 못 만나면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것도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거지. 자, 16에서 20번 볼게요. 얘가 제일 어렵고 이 나머지 다 쉬워. 진짜로 2020년까지 쉬워. 내가 집에서 아까 2020년 거 심심해서 풀다가 웃었어. 2014년 거 같아가지고. 자, 1문단은 전기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고 있지만 한번 충전을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다. 이제 단점이 더 중요해. 독서는 운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짧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가 회생제동장치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회생제동장치가 중요한 말이겠지? 회생제동장치. 단점을 보완하는 거. 자, 이게 중요한 말. 자, 일반적으로 제동장치는 일반적 제동장치잖아요. 가로로 묶어야 돼. 그만할 때까지. 일반적으로 제동장치는 자동차를 멈추게 하거나 속력을 줄이는 기능을 하는데 똑같이 가로로 묶어. 이게 일반적이야. 얘는 안 중요해. 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회생제동장치거든. 그 말이 중요하겠지? 회생제동장치는 제동의 기능을 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자동차 운행에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회생제동장치의 특징이 뭐야? 제동도 하고 버려지는 에너지로 운행에 다시 사용하고. 자, 첫 번째는 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버려지는 에너지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자, 두 가지가 회생제동장치야. 그러니까 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까 운행할 수 있는 걸 늘려주겠지. 결국은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중요하냐? 얘가 더 중요한 애야. 요게 단점을 보완해주는 애야. 자, 이 문단. 회생제동장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기자동차에 장착되는 전동기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한다. 그럼 두 번째는 먼저 알 게 뭐래? 전동기의 작동 원리래. 전동기 작동 원리를 설명할 건데 그림은 전동기가 장착된 전기자동차 구조 일부를 도식한 것이다. 이제 그림 설명하는 거야. 전동기는 영구자석과 그 안쪽에서 회전할 수 있는 회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두 개로 돼 있지? 일단 전동기는 어떻게 되냐? 영구자석, 회전자. 자, 이렇게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 자, 영구자석사는 항상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여기는 항상 자기장. 회전자는 뭔가 돌게 해놔야겠지. 자, 회전자는 배터리에서 나온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도선으로 감겨져 있고 자동차의 바퀴를 움직이는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도선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회전장거지. 돌리게 만드는. 자, 3문단. 자,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으면 이건 사실 가속 페달 밟는 건 중요하지 않아. 왜 안 중요하겠어? 회생 제동 장치잖아. 제동이 뭐야? 멈추는 거지. 브레이크 밟는 게 중요해.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전류가 공급되어 회전자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게 된다. 일단은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전류가 가서 회전자의 도선에 전류가 막 흐르게 만들어준대.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성되고 영구자석 사이에 형성되는 자기장과 상호작용의 전자기력이 발생된대. 일단은 그럼 가속 페달을 밟았어. 그러면 전류가 공급돼. 그럼 어떻게 되면은 회전자에 자기장이 생겨. 얘가 되거든? 그럼 얘가 또 어떻게 돼? 영구자석의 자기장하고 자, 자기장과 자, 만나게 되는 거지. 상호작용이. 자, 그래서 전자기력이 발생된대. 전자기력 발생. 자, 이렇게 발생된 전자기력의 영향으로 도선이 힘을 받아 회전자는 회전하게 되고, 그럼 회전자는 돌겠지. 자, 회전자가 도니까 모두 돌려 이 회전축도 돌리겠지. 그래서 회전축과 연결된 바퀴에 회전력이 전달되어 바퀴가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결국 바퀴가 움직인대. 회전축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일단 순서는 이래. 자, 이때 회전자의 회전력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영구 자석사의 자기장이 세기가 셀수록 커진다. 누구의 영향을 받냐? 그 도선의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영향을 받는데 결국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 같은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동기의 역할이야.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그래.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서 회생 제동 장치가 중요한 거잖아. 얘는 이런 거고 사문단이 더 중요해. 자, 그런데 이 전동기는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 자, 3문단이 더 중요하다고 그랬지? 회생 제동 장치니까. 이번엔 제동 페달을 밟았어.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발전기로 전환된다. 라고 해서, 자,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준대. 자,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배터리에서 전동기로 공급되는 전류가 차단되어 회전자의 도선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므로 회전자를 회전시키는 전자기력은 사라진다. 자, 그래서 자, 그 전류가 사라져버려. 전류 차단. 제동 페달 밟으면. 자, 그렇게 되면은 전자기력이 사라져. 전자기력이 사라지면 회전이 안 돼. 원래는 안 되는데, 자, 그러나 달리던 자동차의 관성으로 인해 바퀴는 일정 시간 굴러가기 때문에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상황인데 거기 줄 쳐야 돼. 바퀴는 계속 돌고 있잖아. 갑자기 멈췄다 딱 쓰는 게 아니거든. 일정 부분 돌다가 쓰거든. 그러니까 원래는 회전자가 돌면서 회전축을 돌리면서 바퀴를 굴리는 건데 이번에 거꾸로 되는 거야. 바퀴가 회전자를 돌려. 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자, 바퀴가 자, 회전자를 돌려. 자, 그 다음에 바퀴가 회전자를 돌리는 데는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바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제동 효과가 발생한다. 바퀴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대. 왜? 운동하고 있는 데가 점점 줄겠지. 제동 페달을 밟았으니까. 이때 도선으로 감긴 회전자가 영구자석에 의해 형성된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이제 거기 줄 쳐야 돼. 회전자가 영구자석에 형성되는 자기장 속에서 회전하면서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아까는 전자기력을 만들어서 회전자를 회전시켰거든? 아니, 그 앞에 보면 회전자가 자기장이 생기면서 영구자석과 만나서 전자기력이 발생한 거거든? 근데 이번에는 전류가 끊어졌잖아. 근데 거꾸로 바퀴가 회전자를 돌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그 영구자석에 의해서 자, 회전자가 거기 있는 그 영구자석에 의해서 회전자가 돌아. 자, 회전자가 돌고 자,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자, 이는 제동을 하면서 줄어든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 형태로 회생된 것이다. 이거지. 자,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거든. 바퀴를 돌리는 힘이 감소되면서 전기로 바꿔버리는 거야. 거꾸로 뒤에는 회전자를 돌리면 아까는 회전자가 돌아가면서 바퀴를 돌렸거든. 근데 전류를 끊어버리니까 바퀴가 되면서 회전자를 돌려. 이제 거꾸로 이제 역으로 이제 전기가 생기는 거지, 안쪽으로. 자,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는 전압 변환 장치의 작용을 통해, 자, 그 다음에 전압 변환 장치가 있고, 그냥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전압 변환 장치를 거쳐서, 자, 배터리에 저장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요 과정까지 있어야지, 이제 여기서는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문단. 한편 회생 제동 장치는 전기 자동차의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제동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 단독에다가 세묻히면 돼. 혼자 못 써. 예를 들어 급정지처럼 짧은 시간에 큰 제동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회생 제동 장치만으로는 필요한 제동력 얻기 힘들고 두 가지야. 4문단은 이제 어떤 한계를 얘기하는 거다. 한계. 첫 번째는 급정지. 한계라는 건 어떤 거냐? 단독으로 못 쓰는 경우야. 자, 두 번째는 배터리가 완충됐어. 자,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이 됐다면, 자, 이때는 생성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어. 저장 공간이 꽉 찬 거지. 지금 우리 학원처럼 꽉 차가지고 지금 애들이 들어오지는 부터 대기하고 있어. 2학년 애들은.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시험을 왜 보겠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가진 막 지금 난감함을 더 지금 애들 막 옮기고 막 이러고 있거든. 3학년은 자리가 널널한데 그런 거야. 외부에서 애가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 꽉 차가지고. 똑같아. 외부에서 전기가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와. 꽉 차서.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에는 회전 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자, 마지막에 줄 쳐야 돼. 마찰 제동 장치가 함께 장착돼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 그러니까 단독으로 못 쓰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은 그거. 혼자는 못 쓴다. 자, 6문단. 운전자가 제동 페달을 밟으면, 자, 또 제동 페달을 밟지? 이상한 지문이어서 끝낼 것 같은데 또 안 끝냈어. 자, 6문단에 보면은 제동 페달을 밟았어. 자, 센서가 페달을 밟은 압력의 정도를 인식하여, 자, 그 다음에 그냥 센서가 압력 인식해. 인식해서, 자, 전기 제어 장치로 전기적 신호를 보내. 자, 전기적 신호 보내. 여기는 전자 제어 장치로. 자, 전자 제어 장치 이 신호를 바탕으로 페달을 밟은 압력의 정도에 따라 제동에 필요한 전체 제동력을, 그 다음에 전자 제어 장치가 뭐하냐? 전체 제동력을 계산해. 자, 이거를 하고, 자, 이와 동시에 현재 자동차 운행 상태와 배터리의 충전 상태 등을 고려하여 회생 제동을 얻을 수 있는 제동력과 이를 전체 제동력 뺀 나머지 제동력을 계산한다. 그래서 계산해서, 자, 두 가지를 계산하는 거지. 회생 제동. 의 제동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머지 제동력.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생 제동 장치로 하는 거고 1번은, 2번은 일반 제동 장치로 쓰게 만드는 거야. 자,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자 제어 장치는 회생 제동 장치에 신호를 보내. 자, 이제 신호를 보내지. 자, 회생 제동 장치. 자, 전자 제어 장치가 요만큼 한 다음에 이거 보내는 거야. 신호. 자, 이 신호가 배터리와 전동의 연결을 차단하여 회생 제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한편, 자, 마찰 제동 장치에 신호를 보내 마찰 제동의 정도를 조절한다. 뭐 뒤에는 있으나 만한 말이고, 신호 보냈으니까 회생 제동 해야 되겠지. 나머지는 이제 마찰 제동 보내서 그만큼 또 밟아야 되겠지. 뭐 이런 정도 돼. 요거는 자 18번 문제가 조금 어렵게 생겼어. 18번은 많이 틀려. 이거는 그 자의 독서에서도 했던 질문이거든. 자, 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자, 회생 제동 장치가 설정되어 있는 승강기의 구조를 일반적으로 그림과 같다. 이때 승강기와 전동기와 전기 자동차의 전동기는 기본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가 동일하다. 탑승카를 올려 보내야 할 경우 탑승카의 무게가 균형추의 무게보다 가볍다면 이제 일단은 저기 올려 보내야 할 경우에다 가로를 묶어야 돼. 근데 누가 가볍냐? 탑승카가 가벼워. 균형추보다. 그럼 가만 냅둬도 이렇게 올라가겠지. 중력 때문에. 균형추가 더 무겁잖아. 무거운 거 아래로 가겠지? 그래서 중력에 의해, 거기 탑승카가 가벼우면 중력에 의해 그냥 저절로 올라가. 근데 만약에 탑승카가 무거우면 안 올라가겠지. 중력으로는 다른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탑승카의 무게가 무거우면 전기 소모야. 자, 그럼 탑승카가 가벼우면 중력을 알아서 올라가. 근데 탑승카가 무거우면 전기를 써야 돼. 한편 탑승카를 내려보내야 할 경우 또 어떠냐? 탑승카가 무거워. 그럼 준씨가 탑승카가 무거우면 어때? 내려보내면? 그래서 지가 내려가겠지, 알아서. 중력으로. 근데 탑승카가 무거우면? 그냥 그냥 올라가, 탑승카가 가벼우면 어때? 그냥 올라가잖아, 이렇게. 놔두면. 그러니까 어떻게? 내려보내려면 전기를 써서 내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가 반대거든? 탑승카가 가벼우면, 올라갈 때 탑승카가 가벼우면 중력으로 그냥 저절로 올라가. 근데 탑승카가 무거우면 올라갈 때 얘는 전기를 써야 돼. 근데 이제 내려보낼 때는 탑승카가 무겁잖아? 무거울 때는 알아서 내려가겠지? 중력이면 되고, 탑승카가 가벼워서 혼자는 못 올라가. 그럴 때는 전기를 써야 되고. 그래. 자, 1번. A의 경우 균형추에 작용하는 중력은 회전축을 돌린다는 점에서, 자, 회전축 돌린다? 줄쳐야 돼. 전기자동차의 관성. 그렇지. 관성도 역학적 에너지잖아. 가만 냅둬도 굴러가고 있는 거잖아. 지금 제동을 했는데. 전류를 안 줬는데 알아서 돌아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력도 어때?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거지. 특별한 힘을 더하지 않아도. 2번 B의 경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능을 수행하겠군. 자, B는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왜? 전기를 써서 얘를 끌어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서 끌어올리는 힘이 되는 거야. 3번 C의 경우 C는 어때? 알아서 내려가는 거지. 도선에 공급된 전류 세기를 셀수록이 아니지. 왜? 가만 냅둬도 알아서 내려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전류의 세기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거는 아닌 거야. 그래서 3번이 답이 돼.
자, 19번 같은 경우는 요거 볼까? 회생제동 일어날 때 제동 과정에서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자, 제동 과정이니까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전환돼?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어디 에너지에서 뭐뭐 에너지로 전환돼?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뭐야? 회생제동 일어날 때는 바퀴의 힘이지. 그러니까 이 역학적 에너지가, 그러니까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거든? 얘가 뭐로 바뀌어?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 후 뭐의 작용을 통해 배터리에 저장돼? 전압 변환 장치에 의해 배터리에 저장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전압 변환 장치. 그리고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뭐뭐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뭐가 작동하네? 완충되면, 배터리가 완충되면 회생제동 장치가 되지 않지?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어떤 거냐?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가 뭔지를 찾아야 돼. 제동에서 회전자를 돌리는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요거를 찾으면 문제가 되게 쉽게 풀리는데, 안 그러면 이제 앞부분에서 헷갈리기 하게 돼 있어. 자, 19번은 3번이에요.